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유난히 눈부셨다. 하얀 회벽에 반사된 빛은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들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오렌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스페인 남부의 작고 아름다운 푸에블로 블랑코, 하얀 마을. 에스페란사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움직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잔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지도를 그렸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정갈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옆자리의 의자는 오래도록 비어 있었다. 몇 해 전 병으로 남편 안토니오를 떠나보낸 후 그녀의 세상은 눈에 띄게 좁아졌다. 마드리드로 바르셀로나로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자식들은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다. 젊은 시절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붉은 제라늄과 탐스러운 부겐빌레아가 하얀 벽을 배경으로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할머니, 이것 봐요. 이렇게 누르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가끔 찾아오는 대학생 손녀 소피아가 최신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에스페란사는 복잡한 기계가 영 낯설었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몇 가지 기능을 배웠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줄 요량으로 소셜미디어 앱도 설치해 주었다. 여기서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세상엔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피아가 떠나고 난 뒤 에스페란사는 조심스럽게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낯선 이름들과 사진들. 그러다 문득 푸른 눈에 흰 머리가 멋스럽게 섞인 중년 남자의 프로필 사진에 시선이 멎었다. 자신을 카를로스라고 소개한 남자. 멕시코 유전에서 일하는 스페인 엔지니어라고 했다. 사진 속 그의 다정한 미소는 어쩐지 남편 안토니오를 닮은 듯도 했다. 에스페란사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얼굴을 붉혔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에스페란사,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를로스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카를로스는 에스페란사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작은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타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스페란사의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했고 때로는 열정적인 스페인 남자답게 달콤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에스페란사. 당신은 나의 등대와 같아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마저도 먼 곳에서 고생하는 그의 상황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에스페란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의 답장을 기다렸다. 텅 비었던 일상에 카를로스라는 존재가 스며들자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수수한 옷 대신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입고 있던 향수를 뿌리기도 했다. 할머니,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소피아가 영상 통화 너머로 물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에스페란사는 얼버무렸다. 손녀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색했다. 카를로스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조금씩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배신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시기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미안합니다, 에스페란사.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아주 약간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스페인에 돌아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에스페란사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카를로스의 지친 목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 작은 금액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첫 송금 이후 카를로스의 요구는 점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고장난 장비를 수리해야 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비자 문제로 벌금을 내야 한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에스페란사는 매번 망설였지만 카를로스가 보내오는 애정어린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약속 앞에 번번이 무너졌다. 그는 곧 멕시코 생활을 정리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와 에스페란사와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녀가 좋아하는 오렌지 나무를 심고 매일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에스페란사는 그가 묘사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저축과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카를로스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소피아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다. 소녀가 알게 되면 분명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소피아만이 아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오랜 이웃 하비에르도 무언가 달라진 에스페란사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평소에는 동네 시장에서 상인들과 소소한 농담을 나누던 그녀가 요즘은 부쩍 말이 없어지고 은행을 다녀오는 날이면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비에르는 과묵한 성격 탓에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은행에 자주 가세요?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소피아가 날카롭게 물었다. 마드리드에서 잠시 다니러 온 참이었다. 아니다.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에스페란사는 시선을 피하며 둘러댔다. 혹시 그 카를로스라는 아저씨 때문이에요? 할머니,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카를로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우리는 곧 함께 살기로 했단다. 에스페란사는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카를로스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에스페란사, 큰일 났어요. 갑자기 사업 자금이 묶여서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멕시코 현지 파트너가 급한 대로 자금 일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당신 계좌로 잠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에스페란사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남의 돈을,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꺼림칙했지만 카를로스가 처한 곤경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녀의 통장에는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유로화가 아니었지만 분명 큰 돈이었다. 카를로스는 파트너가 급하게 보내느라 현지 화폐로 보낸 모양이라며 곧 유로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에스페란사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카를로스는 정말 능력 있는 사업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이 돈의 출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통장에 찍힌 낯선 화폐 단위의 숫자는 에스페란사에게 기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묵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카를로스가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하필 자신의 계좌를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낮에는 애써 태어난 척 정원을 돌보거나 뜨개질을 했지만 밤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카를로스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겁니다. 곧 당신 곁으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카를로스의 메시지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에스페란사는 예전처럼 온전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맡게 된 돈 이야기에 더욱 의심을 굳혔다.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에 어떤 사업 파트너가 개인 계좌로, 그것도 다른 나라 화폐로 돈을 보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소피아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 할머니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에스페란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카를로스는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피아의 말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맡겨진 돈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그녀의 손안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렸다.
이 돈이라도 있으면 카를로스에게 보낸 돈 일부라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과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어쩌면 다른 불쌍한 사람의 눈물일지도 몰라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카를로스에게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에스페란사, 나 좀 살려줘요. 여기 불법 체류자로 오인받아 억류되었어요. 당장 거에게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당할지도 몰라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이 위기만 넘기면 바로 당신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갚고 평생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에스페란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보석금 액수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났다. 카를로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애원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안토니오의 숨결이 깃든 집. 에스페란사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카를로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와의 행복한 미래,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희망의 끈이었다. 마지막 갈등이 그녀를 덮쳤다. 환상과 현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새벽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집문서를 챙겨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안달루시아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인지 이슬인지 모를 것이 맺혀 있었다. 은행 문 앞에선 에스페란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평생을 아끼고 살아온 그녀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카를로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미한 약속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헐레벌떡 뛰어온 소피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소피아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발 멈추세요. 그 사람, 카를로스, 사기꾼이에요. 무슨 소리냐? 비켜서 거라, 소피아.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에스페란사는 손녀를 밀치려 했지만 소피아는 단호하게 버텼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카를로스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데이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사용한 수법과 똑같은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가 보낸 사진 중 일부는 유명 배우나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증거까지 있었다. 이것 보세요. 할머니가 받은 그 돈,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낸 돈일 수도 있어요. 제발.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세요. 에스페란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카를로스는 그는 나에게 진실했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할머니! 소피아는 울부짖으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동안 할머니가 보낸 돈 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거짓말이에요. 환상이라고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에스페란사의 눈앞이 흐려졌다. 손녀의 절규와 스마트폰 화면 속 차가운 진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사로잡았던 달콤한 환상이 뒤엉키며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은행 문 앞에서 안달루시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그녀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절망감과 처절한 수치심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움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통장에 잠시 머물렀던 출처불명의 돈의 무게가 천근만근 그녀를 짓눌렀다. 에스페란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흘깃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소피아는 말없이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에스페란사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에스페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피아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에스페란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협탁 앞에 무너져 내린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어리석음, 잃어버린 돈, 산산조각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깊은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 에스페란사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소피아가 문 앞에 가져다 놓은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동면에 빠진 짐승처럼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듯했다. 소피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섣불리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스페란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희미하게 남아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낡은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카를로스로부터 받은 돈이 든 봉투를 놓았다. 소피아, 네 할머니. 이 돈 경찰서에 가져가야겠다. 에스페란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 돈은 아니지.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구나. 혹시라도 이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지. 그녀는 이미 카를로스에게 보낸 돈은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출처불명의 돈만큼은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자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었다. 다음 날 에스페란사는 소피아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지만 온라인 사기, 특히 국제적인 사기의 경우 범인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에스페란사가 내민 돈 봉투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하여 출처를 추적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경찰서를 나서는 에스페란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는 않았다는 작은 위안 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에스페란사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정원으로 나갔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제라늄 몇 송이는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호미를 들고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땅을 일구는 행위는 그녀에게 익숙한 위안을 주었다. 소피아는 며칠 더 할머니 곁에 머물며 말없이 그녀를 도왔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았다. 카를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할머니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에스페란사 역시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에스페란사의 일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누구도 대놓고 아는 척하거나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고 시장에서는 더 좋은 과일을 골라주려 했었다. 과묵한 이웃 하비에르는 어느 날 저녁 자신이 키운 탐스러운 토마토 한 바구니를 말없이 에스페란사의 집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 작은 공동체의 조용한 배려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소피아가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할 날이 왔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떠나기 전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에스페란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을 거다, 걱정 마라. 그녀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고맙다 소피아.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소피아가 떠난 후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다. 에스페란사는 여전히 슬픔과 상실감을 안고 있었지만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고 성당 미사에도 꾸준히 나갔다. 텅 빈 남편의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의자를 보며 마냥 눈물 짓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온라인의 허상은 거쳤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만이 아니었다. 손녀의 사랑, 이웃의 온정,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작은 의지. 그것들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에스페란사의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대신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시들었던 제라늄은 다시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고 새로 심은 토마토 모종은 햇살을 받으며 쑥쑥 자라났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과 같았다. 가끔 소피아와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 대신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오갔다. 소피아는 학교 생활에 대해 제잘거렸고 에스페란사는 새로 핀 꽃이나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을 애써 덮어두기보다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을 느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도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흥겨운 플라멩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비에르가 건네는 와인 한 잔을 받아들고 다른 이웃들과 어색하지만 인사를 나누었다.